한국인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이며 한글 또한 중국이 기원인 문자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세미나장에서 충격적인 주장이 펼쳐지자 전 세계 교수들이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한자는 한국의 글자이고 그렇게 따지면 공자도 한국인 아닌가요? 스탠퍼드 대학교 출신의 교수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밝히려 한다며 좌중을 한 번 더 흥분시키고 마는데요. 과연 그들은 서로 무엇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를 취득한 후 29년 동안 언어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베티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던 한글과 한국어 연구에만 자그마치 22년이 넘는 세월을 쏟아낸 연구자이기도 하죠. 처음에 동아시아 연구와 한국어 공부를 하며 저는 마치 흙 속에 파묻힌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 정도를 떠올리기 마련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연구에 대해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한글이 한국의 글자라는 것조차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한글에 대한 책을 읽고 난 후 완전히 한글 연구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곁에 중국과 일본이 있음에도 그렇게 독창적인 문자를 발명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천재적인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계 그 어떤 나라를 보아도 그 옆 나라의 영향은 받기 마련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모든 유럽의 언어나 문자는 사실 비슷하죠. 그러나 한글만 너무나 독창적인 글자 체계를 가졌다는 것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언어학 세미나장에서 한 중국인 교수가 말하는 내용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인 교수의 이름은 왕송이었고 한글의 기원이 중국이며 중국의 고대 문자에서 발견한 흔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왕송 교수는 단상에 서서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조선에서 창제된 문자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깊이 연구해보면 그 기원이 중국의 고대 문자 체계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국의 고대 문자와 조선의 문자를 비교 연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전에 조선에서 사용되던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이는 조선이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깊이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한글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기본 원리는 중국의 고대 의문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초성 체계는 당시에 중국에서 사용되던 성운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방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고대 문자들은 한글과 유사한 발음, 기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자들은 명확하게 한글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며 따라서 한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제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고대 문헌과 비석에 새겨진 문자들을 분석해왔으며 그 결과 한글의 창제 원리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강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조선에서 발명된 독창적인 문자라는 주장보다는 한글이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문자라는 시각이 더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글이 단순히 조선의 문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자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왕송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다른 교수들은 저마다 수첩에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토론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교수는 박수를 치면서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실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을까?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라지만 조선이 주변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그런 걸 창조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송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문명은 늘 강한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조선이 한자를 사용해왔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글이 중국과 완전히 무관한 독립적인 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 역시 그 영향 아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언어 체계와 문자학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한글이 조선에서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원은 결국 중국의 지식과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처럼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이 단순한 조선의 창작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지식체계 속에서 탄생한 문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일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점점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이 올라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왕송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정식으로 토론을 제안합니다. 순간 세미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석한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흥미롭다는 듯 웅성거렸고 일부는 수첩을 꺼내 토론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왕송 교수는 저를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곁에 서 있던 중국인 교수도 팔짱을 낀 채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왕송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중국에서 비롯되었고 조선이 독자적으로 문자를 창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선은 오랜 세월 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지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한글 또한 철저하게 조선 내부의 연구와 노력으로 탄생한 문자입니다. 왕송 교수님이 제시하신 중국과의 연관성이 단순한 유사성인지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왕송 교수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학문은 본래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제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미나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철저한 논리로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왕송 교수님, 먼저 저는 한글의 창제가 철저히 조선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료는 바로 조선 세종 28년이던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책에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그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 어디에도 중국의 문자 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형성하는 체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 사용된 한자는 표의 문자이며 개별 문자가 의미를 가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철저히 조선의 음울론에 기반하여 설계되었으며 특히 자음의 기본 형태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태, 미음은 입술을 닫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자체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를 위해 연구한 과정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25년인 1443년에 이미 한글의 기본 체계를 완성했고 이후 몇 년간 실험과 검토를 거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즉, 한글은 단순히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과 학자들이 철저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인위적으로 창제한 문자입니다. 왕송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중국의 성운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당시 조선의 음운체계는 중국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성운학이 주로 한자 발음을 정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글은 조선어의 음운체계를 분석하여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였습니다. 1448년에 쓰인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보면 조선의 음운체계가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되어 있으며 한글이 독자적으로 조선의 음울론을 반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왕송 교수님께서는 중국 남방 지역에서 한글과 유사한 고대 문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어떤 문자도 한글과 유사한 음소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글과 유사한 원리를 가진 문자는 없다고 할 만큼 독창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비슷한 고대 문자가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료나 학술적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논리적인 반박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했고 몇몇은 왕송 교수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송 교수의 답변을 기다리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왕송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는 단상을 정리하듯 손짓한 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티 박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학문은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중국어학 및 동아시아 문자학을 연구하면서 한글이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한글은 중국의 문자 체계를 변형하여 발전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증명할 몇 가지 핵심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성운학과 한글의 연관성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을 보면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의 성운학을 철저히 연구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동국정운과 같은 문헌을 보면 조선의 언어학자들이 명나라 시대의 운서를 연구하며 조선어의 표기 체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이러한 중국의 성운학적 체계를 참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음운 체계를 설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자의 구조와 한글 자모의 유사성입니다. 조선의 지편전 학자들은 한자의 부수체계를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자의 필획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글 자모의 기본 형태를 보면 한자의 일부 요소를 변형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의 입구는 현대 한글에서 모음 기호 이응으로 변형되었으며 사람인의 형태는 시옷으로 리을은 명나라 때 쓰였던 초서체 한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면 어째서 이런 형태적 유사성이 발견될까요? 세 번째로 한국과 중국의 민족적 연관성입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상당 부분이 중국, 동북 지역과의 유전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대 한반도는 본래 중국 동북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많은 한반도 주민들이 중국에서 이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더라도 고대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밀접했으며 한자는 이미 한반도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학자들이 한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자를 고안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중국 남방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들과 한글의 유사성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명나라 이전의 비석에 한글과 유사한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자들은 음절 기반의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몇몇 학자들은 이를 중국 남방계 언어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조선에서 독립적으로 창제되었다면 왜 이런 지역에서 유사한 표기 체계가 발견되는 것일까요? 이는 한글이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아니라 중국 문자 전통 속에서 변형된 형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조선에서 창제된 것이 맞지만 그 뿌리는 중국 문자 체계와 학문적 전통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조선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문자 체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순수한 조선의 독창적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송 교수의 주장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논리에 공감하는 듯 했고 몇몇은 의문을 품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프랑스에서 온 한 언어학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청중을 둘러본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30년 넘게 비교 언어학을 연구해왔고 세계 여러 문자의 발전사를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문자 체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하나의 철학이자
사유 방식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형태 자체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을명이라는 한자는 해와 달이 합쳐져서 밝음을 뜻합니다. 즉 개별 글자가 의미를 가지며 조합을 통해 더욱 심오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의 위대함입니다. 반면 한글은 음소 문자입니다. 물론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지만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표기하는 수단일 뿐 한자처럼 단어 자체가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의미를 가진 문자 체계는 극히 드물며 한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체계를 자랑합니다. 또한 한자는 단순히 중국의 문자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근대까지 공식적인 문서와 학문 연구에서 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한글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구축했다면 왜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사용해 왔을까요? 한글이 실용적인 문자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자는 동아시아 문명의 핵심이었으며 한글과 같은 신생 문자보다 훨씬 더 깊은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자가 없었다면 한글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문자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역사를 담는 그릇이며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온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교수의 발언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반박할 준비를 하는 듯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주장이 한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된 가운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위대한 문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자가 과연 중국의 고유 문자이며 한국과 무관한 문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학술적으로 반박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자라는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는 과연 중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대 동아시아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고대 국가들을 연구해보면 한국의 한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대의 동이족, 즉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민족들이 중국보다도 먼저 문명을 이루었으며 그들이 사용하던 문자 체계가 후에 한자로 정리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사기를 살펴보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동이족과 연결지으려 했고 심지어 공자조차도 동이족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자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갑골문과 금문에서 사용된 문자들은 현재의 한자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실에서 사용한 문자들 중에는 한자의 초기 형태와 유사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고려시대 문헌인 제왕운기에서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 공자의 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며 노나라는 오늘날의 산둥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고대부터 동이족이 거주했던 곳이며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노나라의 문화가 중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자의 성씨인 공이 고대 한반도 및 만주 지역에서 사용된 시종명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자가 동이족, 즉 한국인의 조상과 연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자는 단순히 중국의 문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동이족, 즉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자입니다. 더 나아가 공자 역시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특정 국가의 관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통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발언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몇몇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왕송 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문제는 단순히 언어학적 기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동북공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중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관심을 가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2002년부터 추진해온 역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 역사 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같은 한국의 고대 왕조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서 번성했던 국가들이 사실상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의 역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영토적, 문화적 주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자들이 만주 지역에 가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연구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꽃피워왔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중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철저한 학문적 연구와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창제한 문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상세히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한글이 기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한자를 사용하는 계층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이 아무리 한국의 역사를 감추려 해도 역사적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조선은 중국보다 앞선 시기에 문명을 이루었고 고구려는 한나라의 침략을 수차례 물리치며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발해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중국의 당나라와 대등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와 조선 역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일본과 중국보다도 앞선 사회 제도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도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왜곡하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실을 지켜내고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왕송 교수는 얼굴이 굳었고 프랑스 교수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이제 이 논쟁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장에서 긴장이 고조되던 중 갑자기 미국계 일본인 교수인 히로가 단상에 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가 내뱉는 첫 마디가 세미나장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했을 수 있는지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 역사에 비하면 그저 아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의 발언은 청중들의 시선을 확 끌었고 방금 전 제 발언에 반박하는 듯한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국입니다. 반면 한국은 그 작은 반도에서 힘겹게 발전한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중국이 가진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모두가 결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한 역사적 실체입니다. 중국의 제국체제, 군사력, 문화적 우위가 없었다면 한국의 역사적 발전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로 교수는 계속해서 손을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자를 비롯한 중국의 고대 문자들은 당연히 한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 역사를 논할 때 이야기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한글은 사실상 중국 한자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이 그만큼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긴박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마치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중국과의 연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그가 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보였고 다른 몇몇은 조용히 반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를 가지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도 한마디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고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로 교수님의 주장은 분명히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독창적인 문화와 유산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의 유산 중 하나인 거북선을 이야기해 봅시다. 세계 역사에서 전투에서 해상 전투용 철갑선이 사용된 예는 드물지만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그 혁신적인 디자인과 전술적 효율성으로 전 세계 군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당시 세계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해시계를 발전시킨 나라였습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해시계가 존재했으며 청동 해시계와 자경루는 그 정밀함과 기술적 진보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하늘의 별과 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밀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의 발명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직지심체 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사용된 인쇄물 중 하나인 직지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이 금속 활자는 후에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지의 존재만 해도 한국이 세계 문화와 과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유산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거북선, 해시계, 금속활자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남긴 유산들은 세계에서 우러러볼 만큼 독창적이고 그 자체로 뛰어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들의 아류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그 후에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송 교수와 히로 교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 잠시 고요한 분위기가 흐른 뒤 한 영국인 교수가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고 그 후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세미나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역사와 문명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도 유적지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해서 고고학적 자료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톤헨지는 영국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 유산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유산들이 한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도 유적지는 단순히 건축물이나 유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지는 단순히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깊이에서도 세계 어떤 고대 문명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고고학적 발견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스톤헨지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유적 등 세계의 고고학적 유산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견한 유적들은 그 자체로 매우 독창적이고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진귀한 자료들입니다. 고인돌 유적, 고구려의 벽화, 그리고 백제와 신라의 고분들은 단순한 유물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 모두 한국이 가진 깊고 풍부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영국인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한국의 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유물이 오래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유산들은
이제 세계인들이 깊이 이해하고 존경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에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국인 교수의 발언은 한국의 유산과 역사를 새롭게 평가하게 만들었으며 이전의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무겁게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에서 다시 한번 고요한 분위기를 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고 이번엔 더 강경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역사를 과도하게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손아귀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들은 우리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 뿌리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많은 한국의 유산과 문화는 사실 중국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자를 비롯한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 그들이 자랑하는 고대 문명들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사실 중국사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엉뚱한 정보들이 나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 다음 말을 더욱 강조하며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이 주장하는 자주성과 독립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적 영역 안에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독립적인 역사는 중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불필요한 왜곡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통합되고 다시 한번 중국사에 편입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를 독립된 문명으로 보는 시각은 불필요한 주장에 불과하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통제해왔으며 그들은 여전히 그 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한반도를 중국사 속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톤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수의 주장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세미나장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다른 교수들이 보며 눈빛을 교환하더니 하나둘씩 왕송 교수에게 내려오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송 교수님, 지금 그만 내려오세요. 이건 정말 지나치네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송 교수는 그런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경한 어조로 마이크를 꽉 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군요. 한국의 K-팝, 음식 문화,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한복까지 모두 중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중국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그는 마이크를 향해 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이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왕송 교수의 목소리만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중국의 문화의 기초에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화, 음식, 음악, 전통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직시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그의 말을 제지하려 했지만 왕송 교수는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며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세미나장 안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왕송 교수에게 다가가 그를 간신히 내려오게 만들었고 그제야 세미나는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왕송 교수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지만 그동안의 소란은 제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주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된 국가이며 그 자랑스러운 유산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발전해온 결과입니다. 한국이 이룬 업적들, 그 모든 것은 중국이나 그 어떤 나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로 이룬 것입니다.
저는 자료들을 차례로 펼쳐 보이며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화와 기술들, 예를 들어 금속 활자, 거북선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들을 설명하면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성과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결코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점차적으로 많은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주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그 뒤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차분히 지키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의 독립적인 문화와 역사적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평등을 이루는 길입니다. 한국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위대함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의 주장을 들으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과 소란 속에서 결국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존중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다른 교수들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제 주장에 동의하며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사는 너무나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퍼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주장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는 한국인들의 자랑이자 세계가 존경해야 할 유산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사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를 정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주변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 미국인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켜야 한다며 연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영국 교수는 한국은 고대부터 독립적인 문화와 역사를 유지해온 나라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문화는 정말 독창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더 이상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문화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학문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에 더욱 힘을 쏟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게 남은 연구 시간이 더 보람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